이건 얼마 전에 제가 실제로 겪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이 덜덜거리고 아직까지 오싹오싹합니다. 요즘은 한겨울에도 물대포를 가동해서 낚시 즐길 수 있게 만든 유료 낚시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노지, 양어장 가리지 않고 주변에 낚시 친구가 없어서 거의 독조만 하는 사람입니다. 한겨울의 노지는 얼어붙은 곳이 많아서 사실상 손맛 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겨울엔 물대포로 얼음을 녹여서 운영하는 유료 낚시터로 가곤 했습니다. 아무튼 저저번 주 한파가 오기 전 어느 평일날에 독조로 출조를 했습니다. 충청북도에 있는 한 낚시터였어요. 오후 2시쯤에 도착을 해서 짐 정리하고 밑밥질 좀 하다가 낮엔 우선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저녁을 먹고 나서 오후 5시부터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했죠. 이때 저 말고도 다른 팀들도 한 3팀 정도 있었습니다. 전날 대비 날씨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탓인지 밑밥질을 아무리 해도 안 나오고 찌맞춤, 미끼 운용을 다 해봐도 입질 하나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꽝만큼은 면하자 하는 생각으로 밤 12시까지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쪼아보았습니다. 근데도 입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새벽으로 갈수록 기온도 떨어지고 힘도 들고 해서 그냥 아침장만 보고 집에 들어가자 라고 생각하고 우선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하나 꾸게 되었어요. 이 꿈속에서는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 낚시터가 배경으로 나왔고 이때 저는 관리실 쪽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제가 있던 좌대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있는 좌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웬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겁니다. 어떤 영정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고 한 할머니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제사 지낼 때 향 피우잖아요. 근데 그 향이 한두 개가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뭉태기로 한 주먹 이상 엄청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다 불이 붙어 있어가지고 연기가 심각하게 많이 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상에는 각종 과일이나 고기 등이 올려져 있었고요. 아무튼 꿈에서 저는 뭐지? 내 좌대가 아닌갑네? 아니 근데 좌대에서 무슨 제사를 지내지? 하면서 이 꿈속에서도 엄청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 좌대를 나온 뒤에 제가 있던 좌대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하고는 제 좌대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런데 아니 또 아까 그 좌대에서 보았던 이 제사상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와 진짜 꿈속인데도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영정사진과 똑같이 생긴 할머니가 제 좌대로 들어오시더니 막 제 머리에다가 무슨 팥죽인지 뭔지 걸쭉한 액체를 계속 뿌리더라고요. 제가 피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인가 제 어깨에 올라와서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정말 무서웠던 건 낚시는 뭐하러 왔어? 집 가서 그냥 마누라랑 놀지. 왜 왔어? 하면서 엄청 크게 고함을 치시는 겁니다. 이때 왜 왔어? 할 때 잠에서 깼어요. 진짜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무튼 이거 꿈에서 깨기 전에 이거 꿈이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꿈에서 깨려고 막 말을 하는데 말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겨우겨우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와서 깨게 되었어요. 한겨울인데도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나와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제 조사님들도 입질도 없고 해서 그런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시 잠들기는 또 무섭고 지금 짐 정리해서 가자니 낚싯대며 찌며 다 얼음이 얼어있고 아무튼 철수하기엔 좀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낚시를 하는 둥 마는 둥 밑밥 한 번 던져놓고 찌만 보고 있었는데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찌를 보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좌측에 있는 데가 옆으로 누우면서 마치 물고기가 원줄 건드려서 들어가는 것처럼 쑥 들어가는 겁니다. 입질인 줄 알고 채봤더니 밑걸림이 있는 거예요. 뭐지? 그렇게 밑밥질했을 땐 밑걸림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빼려고 하는데 뭐가 세게 걸린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당기니까 딸려 나오긴 합니다. 뭔가 자라 같은 게 걸려 나오듯이. 뭐지? 하며 이렇게 쓱 당기면서 건져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지는 중에 갑자기 꿈 생각이 나면서 뭔가 오싹하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해요. 그냥 그렇게 무서우면 놔뒀다가 다음날 아침에 꺼내보면 될걸. 굳이 그걸 확인하겠다고 끝까지 당겼습니다. 그리고 거의 물가에 다다랐을 때 충격을 먹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 옛날 할머니들이 입으시던 몸빼 바지 아시죠? 그게 허리춤에 바늘이 걸려서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였습니다. 와, 이때 진짜 정신줄 놓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맘 같아선 낚시터 사장님께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이때가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이라 망설이다가 그냥 이 몸빼 바지를 물에 다시 던져 놓을지 아니면 건져 놓을지 하다가 건져서 저 구석지에 그냥 놔뒀습니다. 계속 그 몸빼 바지에 시선이 가다 보니까 방에도 못 들어가겠고 낚시를 계속하자니 좀 춥고 결국 차에 들어가서 시동 걸어놓고 히터 틀고 잠깐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노래도 좀 틀어놓고요. 그러다가 또 한 번 미쳐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차에서 한 5분 정도 있었나?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때 기온이 엄청나게 추웠어요. 한 영하 10도 정도? 그러다 보니 제 차 안에 서리가 껴가지고 밖이 전혀 보이질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거 진짜 사람 미치기 시작해요. 너무 무섭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염치불구하고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하필이면 또 사장님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랜턴을 켜서 확인도 못하겠고 계속 1분 주기로 톡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원래 처음에 소리가 났을 때는 동물이나 무슨 고양이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너무도 선명하게 박자도 정확해요. 똑똑똑 하는 사람 놓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어떡하지? 에이 모르겠다 이러면서 죽기 살기로 그냥 창문을 내려보자 해서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충격을 먹었는데 밖에는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은 어떤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등은 상당히 굽은 되게 연로한 할머니였고 위에는 한겨울인데도 외투 하나 없이 그냥 검정색 민소매 하나 입고 계셨습니다. 말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막 버벅거렸죠. 왜 그러시나요? 이렇게 말했더니 아무 대답 없이 무표정으로 저만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무슨 손짓을 하면서 가라고 하는 듯이 저한테 제스처를 취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어디론가 걸어가셨습니다. 다시 창문 닫고 차 안에서 밤을 꼴딱 새고 말았습니다. 너무 추워서 히터는 틀어야겠고 히터 틀고 자다가 저 세상 갈까봐 단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밤을 새는 동안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침 일찍 해 뜨자마자 사장님께 곧바로 문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할머니 한 분 여기 계시냐고. 근데 사장님 말씀으론 할머니 같은 사람 전혀 없으시답니다. 이제 전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기력이 많이 쇠했다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제 절대 독조는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린 무서운 이야기는요, 제임스 D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예전에 제가 직접 겪은 100% 실화 이야기 하나 제보해보려고 합니다. 20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한 헬스장에서 일하면서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일하던 곳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어느 동네 헬스장이었고 건물 7층에 헬스장이 있었어요. 이 헬스장은 항상 자정 12시에 마감을 했습니다. 12시 전에 마감 준비를 하면서 관장님이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관장님이 오시고 나면 같이 문 잠그고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정이 가까우면 남은 회원분들 나가는 거 확인하면서 저도 슬슬 마감 청소를 합니다. 이 청소까지 다 끝내고 나면 헬스장에 울려 퍼지던 음악까지 다 끄고 홀로 카운터에 앉아서 관장님을 기다리곤 했죠. 늦은 밤에 이 카운터에 홀로 앉아있으면 조금 전까지 시끌시끌했던 장소에서서 그런지 유독 더 고요하고 조용하게 느껴지는데요. 가끔은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어요. 마감 끝나고 가만히 홀로 앉아있으면 분명히 회원분들은 나가신 걸 제가 확인했는데 물품 보관함 구석 쪽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분명히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그 인기척 같은 거 느껴지는 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없는 샤워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바로 등 뒤의 샤워장에서 남자의 기침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의 목소리로 군대 말투처럼 야 하고 부르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놀라기도 했지만 단순히 다른 소리를 잘못 들었나? 라고 자기 합리화가 가능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헬스장은 제 의도랑 상관없이 영업 중에는 늘 음악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음악을 끄고 나서는 뭔가 귀가 둔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 이거 도무지 합리화가 불가능한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마감 후에 관장님을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웨이트존에서 기구 움직이는 소리가 나서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팩덱플라이라고 하는 머신이 놓여있던 자리였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는 이 기구가 뭔가 자기 혼자 내려지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운동기구 내려놓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반동 주면서 흔들릴 때 있잖아요. 마지막 횟수하고 놔버린 것처럼 뭔가 내가 봤다는 걸 인지한 것처럼 이제 막 놔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번엔 러닝머신이 켜지더니 삐 삐 삐 삐 하고 소리가 나면서 혼자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고 싶지가 않았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귀신이라고 단정 지으면 완전히 공포에 갇혀버릴 것 같은 느낌에 에이씨 뭐야 왜 저래? 하고 러닝머신을 끌어갔습니다. 보니까 속도가 12단에 놓여져 있었어요. 러닝머신을 끄고 나서 다시 카운터로 걸어오면서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관장님이 안 오시는 거야 하면서 카운터에 앉았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카운터 바로 앞이 엘리베이터인데 이게 딱 우리 층에 멈춰서길래 관장님인가? 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안에 아무도 없이 지 혼자 작동한 거였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관장님이 도착하시고 나서 이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자 관장님께선 본인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 떼시기 바빴습니다. 분명 저보다 마감을 더 많이 하시면 하셨을 텐데 자기는 그런 일을 겪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하시니까 아 내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PT룸에 불을 껐는데도 다시 켜져 있다던지 아니면 전과 비슷하게 운동기구들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또 가만히 있던 원판이나 덤벨이 떨어진다던지
그런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 관장님의 말과는 달리 내가 겪은 일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맞았구나. 그리고 관장님도 이걸 절대 모를 리가 없었겠구나 싶은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엘리베이터 관련 업무를 하시던 한 남성분께서 바로 여기 헬스장에 있는 7층에서 추락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한밤중에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스스로 열린 것도, 헬스기구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던 것도 그거랑 뭔가 연관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 아파트에 화재 경보가 울려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방화복에 산소통 등에 지고 막 뛰어 올라가시는데, 그 모습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 집안에 소방관인 친척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소방차도 태워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80년대였으니까 조금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씩 저한테 불귀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아주 큰 불이 나면 소방관들한테 불귀신이 들러붙는데 진짜 위험한 상황인 게 빤히 보여도 자꾸만 불로 뛰어든다. 보면 꼭 귀신에 씌여서 넋이 나간 사람 같다고. 그래서 현장에 출동하면 불보다도 불에 뛰어드는 직원들 말리는 게 일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귀신 이야기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철이 들 때쯤 우리 집 옆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주 큰 불이 났는데, 당시 서장이던 그 친척 아저씨가 출동해 있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은 거의 다 대피하고 할머니 한 분만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소방관이 진입을 못하니까 화내고 욕도 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소방관들이 뛰어들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 친척 아저씨가 말리시더라고요. 원망, 욕설, 탄식 등을 다 받아내는 그 소방관들이 어린 눈에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그 친척 아저씨는 젊은 시절 화재 현장에서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수술을 하신 이력이 있는데요. 결국 그게 트리거가 돼서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번은 병문안에 갔는데 막 간호사들한테 자기 옷 가져오라고, 불났다고 불 끄러 가야 한다고, 안에 사람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불귀신의 의미를 그때서야 알아챘어요. 죽음의 공포조차 이겨내야 했던 지독한 사명감. 그 사명감이 불귀신이더라고요. 기억에서 모든 게 하나하나 지워져 가는데 자신이 소방관이었다는 것만큼은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서 잘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낚시 못하셔서 어쩌나 싶기도 하고. 소방관 아저씨들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절대 다치지 말고 항상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부산 하단 오거리에 있는 한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건물주가 오피스텔을 통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때 제 호실이 403호, 옆방이 404호였습니다. 근데 이 건물주 아주머니께서 제 옆방 사는 사람이 방값을 안 낸다고 혹시라도 들어오는 인기척 있으면 연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옆방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려서 아주머니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받은 아주머니께서는 바로 건물로 들어오셨고 404호 앞에서 문 좀 열어보라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저한테 확인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천장에 어떤 검은 구체의 연기가 뭉게뭉게 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나머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게 벽 속으로 쓱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런 현상이 매일매일 반복됐습니다. 약간 으스스하긴 했으나 어차피 2개월만 지나면 졸업이라 그냥 존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이번에 또 옆방에서 소리가 들려서 아주머니한테 곧장 연락을 드렸더니 아주머니가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저기요, 사람 있는 거 알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방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결국 아주머니가 열쇠 아저씨를 불러서 문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 새들어 살던 사람이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본 건 정말 귀신이었을까요? 하단역 롯데리아 골목 안에 있는 그 원룸 건물, 아직도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20살 중반에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깡촌이었던 어느 바다 앞에 마치 펜션처럼 생긴 3층짜리 모텔에서 일 때문에 혼자 장기 투숙했을 때 겪은 일입니다. 머물던 층은 3층이었어요. 원래 평소에도 가위에 종종 눌리는 편인데 일 끝나고 숙소에서 잘 때는 어김없이 가위에 눌리곤 했습니다. 내가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누군가 구해달라고 소리치는 가위에 시달렸어요. 평소 가위를 자주 눌리더라도 뭐 그냥 귀신이 나타나면 잡아먹어버리겠다 하는 일념으로 이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고 별 대수롭게 생각 안 했는데요. 사실 이때 눈치챘어야 했던 게 당시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에 쩌들어 있다 보니까 가위 눌릴 새도 없는 게 일반적인 루틴이었거든요. 이런 깡촌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가위에 눌려서 바람 좀 쐬겠다고 집 밖으로 나오면 밖은 가로등 하나 없는 일반적인 도시랑은 다른 빛 한 점 없는 아주 새까만 어둠 속입니다. 내 손조차도 안 보여서 방향도 잘 못 잡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가위에서 눌리다가 깨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얕은 물에서 걷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찬방찬방하고. 그리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똑똑똑 하고 나고요. 이 당시는 비수기라 이 펜션의 2층 3층은 비워져 있었는데 말이죠. 소름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쫙 돋더라고요. 이때 귀를 슬며시 막아봤는데도 이 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걸 인지한 순간 손 하나 까딱 못하겠더라고요. 몇 분 만에 겨우 진정이 돼서 미친 듯이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면 뭐합니까? 밖은 손조차도 안 보이는 어둠이고 한겨울에 팬티바람이라 다시 방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방문을 여는데 용기보다는 곧 얼어 죽겠다는 생존 본능이 앞서서 문 손잡이를 잡았는데 이 차가운 문 손잡이보다 뒤에서 누가 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훨씬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뭔가 고개를 돌리면 누가 있을까 싶어서 애써 못 느끼는 척 무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시작된 걸음걸이가 서서히 달리듯이 막 뛰어가지고 패딩 코트에 핸드폰, 차키만 챙겨서 정신없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뭔가 이 차에 타고 나서도 쉽사리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주변 도로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인데 나 혼자서 도로를 달리고 있으니까 막 도심으로 가면서도 눈이 백미러에 계속 닿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운전한지도 모른 채 불이 켜져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지라 원래 미신 같은 거 안 믿는데 부적이랑 성경책 가지고 방어 목적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거 전혀 안 먹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점점 피폐해지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안 돼서 매번 펜션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을 때우는데 여기 이모가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총각, 일이 많이 힘든가 봐. 얼굴이 갈수록 반쪽이 돼가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냥 제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모가 사색이 되면서 저한테 조용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랬구나. 사실 이 펜션 있던 자리가 배 타고 나갔다가 익사한 사람들 공동묘지인데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거기 그냥 밀고 펜션 지었어, 총각. 그때서야 왜 항상 물과 관련된 가위만 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장기계약 보증금이고 뭐고 바로 짐을 쌌습니다. 햇빛에 반짝거리던 바다뷰가 그렇게 좋았는데 짐 싸면서는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이 소름 끼치던 바다를 눈에 담고 나왔습니다. 이건 실제 군대에서 겪은 사건입니다. 100% 확실한 실화이고 이 사건 때문에 우리 부대 야간 당직 근무 체계가 바뀌었던 일입니다. 원래 1시간에 1명씩 순찰을 돌다가 2시간 동안 2인 1조로 순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고 사단 본부에까지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대는 서부전선 전방사단으로 보병대대였습니다. 우리 대대는 1, 2, 3, 4중대와 본부중대로 구성이 되었고요. 부대원은 약 500명 정도. 사건은 이제 제가 있던 우리 3중대에서 벌어졌죠. 3중대에는 중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분 애인이 다방 레지였습니다. 근데 보건검사에서 그 애인이라는 사람이 에이즈 양성 판정이 나는 바람에 이 중사가 소규모 부대로 전출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는데 이 중사가 그만 토요일 낮에 애인 만난다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하고 부대 상사들이 이 사건 조사 때문에 애인을 만나야 돼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근데 이 애인이 펄쩍펄쩍 뛰더라는 겁니다. 이 애인 왈,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 그 중사와 본인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는데 성관계는 하지 않고 저녁밥까지만 함께 먹었대요. 그래서 우리 부대원들은 그런가 보다 했죠. 문제는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좋아졌지만 이 당시 우리 소대는 한 내무반에서 30명씩 잤습니다. 우리 내무반 한쪽에 그 죽은 중사가 만든 총기류 거치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거치대 옆에서 자는 병사는 꼭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고 가위에 눌리다가 눈을 뜨고 보면 이 죽은 중사가 거치대 쪽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근무를 서는 불침번은 그걸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런 경험을 한 병사들이 한 20명 가까이 늘어나자 이 거치대를 결국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3중대에는 계속적으로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녁 조모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으면 꼭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는 병사가 있더래요. 당직사관이 인원 점검을 해보면 모든 인원은 그대로 내무반에 있었고요. 뭐지? 싶어서 다시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 아래 틈 사이로 신발을 확인하면 그 죽은 중사의 신발이 보였고 놀래서 사람을 불러오면 그게 없어지고 이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것도 여러 명이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부대에는 초소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밤에 2인 1조로 교대하러 가면 꼭 기존 경계 근무자가 이러는 거예요. 3명이 온 거 아니었냐고.
분명히 걸어오는 불빛이 3개였대요. 이런 상황이 몇 달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슬슬 부대원들이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고 제 사단까지 보고가 가게 되면서 당직 체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3중대로 신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100일 휴가를 나가게 됐는데 100일 휴가 나간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딱 이러시더래요. 얘, 너네 부대에선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거냐고. 알고 보니까 얘네 어머니가 그 제주도에서 무당을 하고 계셨대요. 결국 이 어머니 주도로 3중대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이 일은 진짜 말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두 달 전쯤에 제 친구로부터 베스 낚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2시쯤이었나? 게임을 하다가 베스 손맛을 느껴보고 싶었던 저는 친구에게 함께 낚시를 갈 걸 권했죠. 하지만 친구는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했고 저 혼자 낚시를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낚시를 갔던 곳이 전라도 광주에 위치한 한 저수지에 도착을 하게 됐고 야간 낚시를 할 때는 머리 쪽에 항상 헤드랜턴을 하나씩 들고 다녔어요. 보통 모자에 장착하는 크레모아라는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저도 그걸 가지고 혼자 새벽 2시 30분쯤인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저수지가 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정말 음산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그 시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낚시를 하던 저도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저수지 데크 다리를 쭉 걸어가면 끝에 개가 한 마리 묶여져 있는데 이 개가 너무 심하게 짖더라고요. 아무튼 저수지 제방 쪽에서 낚시를 했는데 그냥 집에 갈까? 하고 생각하던 차에 작은 베스들이 뜨문뜨문 나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낚시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어느덧 새벽 3시가 넘어가게 되었고 한참 낚시를 하던 중에 어느 순간 강렬한 여자의 분냄새, 그 파운데이션 냄새? 그런 걸 맡게 되었죠. 어디서 이런 여자 분냄새가 나지? 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니까 어떤 굉장히 키가 작고 왜소한 여자가 등을 보이면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인기척도 못 느꼈는데 이 여자는 대체 어디서 온 거지? 하고 이제 머리에 있던 헤드랜턴으로 여자가 놀라지 않도록 신호준다고 여기 사람 있습니다 하는 정도로 알려주고 싶어서 라이트를 살짝 비추던 찰나 서서히 여자가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순간 여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이때 저는 이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얀 피부와 초점이 하나도 없는 눈하며 너무 놀래서 입에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이 저수지 입구 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낚싯대를 차에 실을 틈도 없이 그냥 차 옆에다 던져두고 몸만 차로 잽싸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도 내리지 못하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줄담배를 계속 태웠어요. 뭐 차 안에서 무슨 인기척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나가면 큰일 날 것만 같아서 차 안에서만 몇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새벽동이 트고 그 동네 사시는 할아버지인지 뭔지 저한테 말을 거시는 겁니다. 총각, 밤새 여기 있던 거야? 하면서 겁에 질린 제 얼굴을 보더니 뭘 보긴 봤구만 이러면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지나가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 해가 뜨고 나서야 밖에 두었던 낚싯대를 차에 싣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친구들에게 나 선교제 가서 야습하다가 귀신 봤다 하고 썰을 풀어줬죠. 근데 이야기를 듣던 중 뭔가 친구의 내리를 스친 듯이 하면서 야 혹시 네가 본 게 몇 살 정도 되어 보이냐?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인 같지는 않고 한 중고등학생?
한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인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야, 너 그 사건 몰라? 아, 맞다.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 뭔지 알아보니까 계부가 의붓딸을 성추행하다가 고소당하니까 친모와 함께 자신의 의붓딸을 살해하고 광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 그 시신 유기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광주에서 전라도 화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선교제라는 곳이랍니다. 바로 제가 낚시했던 그곳. 그날 제가 본 귀신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소녀가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소녀를 죽인 계부와 친모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4년 전에 군복무에 쓸 당시 들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이제 저녁 앞두고 작전과장님이 밥 한 끼 사주시겠다고 식당 데려갔을 때였습니다. 우리 작전과장님이 대위였는데 옛날에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소대장 때 겪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작전과장님이 소위로 임관하고 자대로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이 당시 그 부대는 최전방 부대였는데 뭐 그렇다고 GOP는 아니고 아무튼 한 고가초소에서 근무를 선다고 했습니다. 부대는 평소처럼 잘만 돌아갔었고 소대장님도 차차 적응하려고 노력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두어 달쯤 지나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문제란 이상하게 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병사들이 하나같이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었죠. 이 당시 경계 근무는 2인 1조 형태에다가 또 초소 안에서 경계태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허리에 무리가 가는 근무는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당직 사관들도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이게 한두 명도 아니라 야간 근무를 썼던 대다수의 인원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조금씩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고통을 호소하던 병사들을 다음날 의무대에도 보내봤지만 뭐 별 이상이 없다고 하고, 게다가 해당 병사들도 이 근무 철수하고 나면 통증이 말끔히 사라진다고 하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쯤 되니까 대대에는 야간 근무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소대장님이 당직 근무를 서실 때 사고가 터졌습니다. 어김없이 그날도 야간 근무를 복귀하는 인원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계속 고통을 호소했대요. 근데 이날 마침 소대장님이 당직이었고 소대장님도 얘네들이 뭐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는지 궁금했었던 차였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이 초소로 순찰을 다녀오기로 했대요. 이 당시 지통실과 초소까지 거리가 한 50m 정도 됐었고 밤인데다가 산길도 또 험하다 보니까 손전등이 있더라도 많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소대장님은 손전등을 앞으로 비추면서 점점 나아가자 얼추 이 초소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뭔가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한 낌새를 느끼면서 소대장님이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 초소를 향해 손전등을 비춰보니까 야간 경계를 서고 있는 병사들이 이 초소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초소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로 이런 상태로 허리를 완전히 뒤로 꺾어서는 각각 좌우 경계총 자세로 서 있었던 것이죠. 소스라치게 놀라서 바로 뒤로 나자빠졌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멍하니 그 상태에서 약 1분 정도 계속 초병들의 바라만 봤습니다. 이윽고 다시 정신을 차린 소대장님은 긴급히 병사들 이름을 부르면서 초소로 달려가 초병들을 흔들었다고 해요.
미동도 없던 초병 2명은 소대장님의 부름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은 듯 허리를 고추 세우면서 소대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태연하게 물었어요. 놀란 소대장님은 너희 방금 전까지 뭐하고 있었던 거야? 하며 물으셨는데 초병들은 소대장님이 뭘 말하는지 이해를 못했고 자기들은 이상 없이 경계 근무 중이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소대장님은 전날 있었던 일을 중대장님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은 중대장님은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혼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있은 후로 약 한 달 넘게 계속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병사들이 속출을 하자 결국 소대장님의 보고는 대대장님에게까지 올라갔고 미심쩍어 했던 대대장님은 잠시 고민을 하시다가 이 대안방안으로 경계 초소지가 보이게 CCTV를 설치하라 하고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며칠 후 초소 근처로 CCTV가 설치가 되었고 다행히도 CCTV에는 소대장님이 우려했던 장면은 연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소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기만설이 돌았다고 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도 소대장님이 당직이었는데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첫 교대조가 허리 통증이 재발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죠. 이 말을 들은 소대장님은 잠시 동안 잊고 지냈던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지통실을 나와서 행정반으로 가셨는데 글쎄 CCTV 화면을 확인해보니까 초병들이 바로 그때 그 자세 그대로 허리를 꺾은 채 근무를 서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소대장님은 바로 중대장, 대대장에게 보고를 했고 이 영상 자료를 모두 녹화해뒀다고 했습니다. 너무 급한 상황이니만큼 새벽에 보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이 CCTV를 확인한 부대 간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부대에서 떠돌던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자 병사들의 사기도 대폭 위축이 됐습니다. 결국 상급부대에 보고를 하고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이 상급부대로부터 초소 폐쇄해라 그리고 인근 고지에 초소를 신설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상급부대에서는 이 괴기스러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까 두려워서인지 모든 관련 자료들을 파기하라고 지시를 했고 부대원들의 입단속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 작전과장님이 제게 알려주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저도 제 처음 부분은 잘 믿고 듣고 있다가 뒷부분은 너무 거짓말 같아서 에이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작전과장님이 야 너가 그동안 내 옆에서 일 잘 도와줘서 보여주는 거야. 너 말고는 내 와이프 빼고는 아무도 보여준 적 없어. 이러며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 찍어놓은 걸 보여주셨는데 이 사진이 당시 CCTV 화면 찍어놓은 걸로 혹시 몰라서 휴대폰으로까지 찍어놓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저도 처음에 안 믿었는데 사진 보자마자 졸라 소름 끼쳤습니다. 믿던 말던 현재 저는 40대 초반이고 이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이때 한창 학교에 대한 괴담이 구전으로 여기저기 퍼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담이 낮아서 학교 밖에서도 학교가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걷다가 학교를 보면 뭐 복도에 누가 쳐다보고 있다더라 내지는 소각장에 폐지 태울 때 보면 안에 불타는 귀신이 소리를 지른다더라 등등 이런 소문들이 돌았는데 근데 그것의 원인은 한결같이 우리가 입학하기 몇 년 전에
누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였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4층부터 2층까지 창문에 추락방지턱을 공사했다라는 소문이 있었던 거죠. 가끔씩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 하면서 쿠살이나 먹기 일쑤였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체험이라는 놀이가 여기저기서 성행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는 수희 아저씨가 따로 없었는데 그냥 당직 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이 학교를 순찰하고 문단속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 반의 담임 선생님들이 특히 1층에 있는 교실은 청소하고 나서 문단속을 굉장히 철저히 시키곤 했는데 뭐 그런 덕분에 당직 선생님이 1층의 문단속은 되게 소홀히 본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학교 1층 창문만 추락방지턱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쪽으로 출입할 수 있었고 학교 체험의 통로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일이 터진 겁니다. 떠벌이가 좀 좋고 싸움 잘하고 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어디서 들었는지 제 소각장 앞에서 누군가가 불장난을 한 다음에 불을 끄기 위해서 거기에 밀가루를 부어놓고 학교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이 밀가루 위에 사람 발자국이 생겼다는 거였죠. 얘가 입을 얼마나 신명나게 털었으면 하루 만에 온 학교에 소문이 쫙 나버렸죠. 이 당시 저는 그냥 나대는 거 좋아하고 까불까불하고 여자애들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이 말을 전해 들은 저는 이제 여자애들이랑 깍깍거리면서 학교 돌아다니면서 놀 생각에 한번 가보자, 도전! 하고 외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저와 친했던 친구 2명과 여자 3명 이렇게 남녀 3대3으로 한번 학교 체험을 가기로 했어요. 이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삐삐였는데 서로 호출을 주고받으면서 약속된 장소에 한 밤 10시쯤에 모였습니다. 낮에 미리 1층 구석에 있는 교실 창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이 창문을 입구로 해서 학교를 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들의 계획은 후문을 넘어 들어간 다음에 가까운 교실 창문으로 들어가서 1, 2, 3, 4층 돌고 그리고 1층으로 바로 내려오는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낮에 애들한테 야, 오늘 우리 다녀올 건데 뭐 어떻게 인증할까? 왜냐면 당시에는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는다든지 뭐 동영상 찍는 그런 인증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계획은 복도 우측 계단 쪽에 붙어있는 각층 교실 앞문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오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같이 호기롭게 출발을 했는데 와, 진짜 상상 이상으로 학교가 음침하고 무서웠습니다. 약간 곰팡이 냄새? 페인트 냄새도 아닌 것이 아주 퀴퀴한 냄새가 났고, 그리고 학교가 낮에는 애들이 뛰어댕기고 북적북적하니까 전혀 몰랐는데 발자국 소리도 엄청 크게 울리고, 아무튼 여자애들은 이미 첫 발 내딛는 순간부터 지 옆에 있는 남자애들 자동 반사로 팔짱을 끼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1대1로 짝을 만든 채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제가 앞장을 서고 있었고 그 다음에 2 커플이 따라오는 거였는데, 아니, 이놈들이 다같이 손전등을 들고 오기로 해놓고 하나도 안 가져와서 저 혼자 가져온 겁니다. 원래 사방을 밝히면서 가기로 했는데 그나마 가져온 것도 좀 성능이 별로여서 진짜 반딧불만한 불빛에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1층의 당직실을 피해서 중앙 계단으로 가지 않고 2층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2층은 뭐 별거 없었습니다. 음악실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있더군요. 그렇게 2층 끝 교실 앞문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에이, 별일 없네 뭐 하면서 3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자마자 교실 앞에 스티커를 붙이고 제 반대편 계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진짜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아주 고요한 가운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자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봤는데 여자애 하나가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랐던 가슴 한켠에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너 왜 울어? 하고 물어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운대요. 그러더니 자기 지금 오줌도 마렵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뭐 자기는 여기 있겠다면서 갔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이 여자애랑 남자 짝지를 놔두고 가려고 하는데 여자애가 자기 무섭다고, 야 그냥 다른 사람도 남아있으면 안 돼? 막 이러길래 솔직히 저도 무섭고 급해 죽겠는데 이 하나 때문에 지체되는 게 싫어서 이제 뒤에 다른 커플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여기 있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짝지한테 어떡할 거냐니까 얘는 나는 그냥 갈게 이러는 겁니다. 무서운 순간이었지만 이제 어두운 공간에 남녀 둘만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약간 몽글몽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일단 우리 둘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한여름이었는데 딱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들어서는 순간 아니 뭔진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하고 돋는 겁니다. 그래도 남자라고 한 걸음 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짝지가 갑자기 야 우리 가지 말자, 갑자기 소름 돋았어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둘 다 소름 돋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같았던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야 너도? 라고 하면 애가 겁먹을까봐 일단 제가 그랬어요. 그냥 가보자, 뭔 일 없을 거야, 혹시라도 뭔 일 생기면 소리 지르면 돼, 당직 선생님 올 거니까. 이러니까 이제 끄덕거리면서 다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시멘트 복도라 그런지 3층까지는 잘 몰랐는데 4층 올라오고 나니까 엄청 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인원수도 줄어서 그런가 둘이 벽에 딱 붙어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교실 안쪽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보면 안 돼 그러면서도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 중앙 계단쯤 가서 3학년 교실을 슬쩍 허리를 들어서 봤는데 그냥 뭐 별거 없더라고요. 옆에 있는 짝지도 보더니 야 별거 없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끝에 있는 교실까지 가서 아무 일 없이 스티커를 붙이고 오른쪽 끝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가려는 바로 그 순간 계단 밑으로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거였습니다. 분명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본 것 같은데 이게 미동도 없이 희뿌연 형상이 멀뚱멀뚱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저는 그 순간 딱 옆을 먼저 봤어요. 근데 짝지가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두 사람이 보게 된 거니까. 근데 다시 한번 놀란 건 우리가 한층 위에서 계단 쪽을 본 건데 이 형체가 키가 너무 큰 거였죠. 아니, 목이 말도 안 되게 길었습니다. 이 계단 창살 사이로 얼굴만 쑥 내밀고 있었으니까. 그 와중에 눈, 코, 입은 어두워서 좀 흐릿하고 너무 기괴해서 소리도 못 지르고 어버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얼굴이 보인 거라면 하체는 3층에 닿아있다는 소린 거죠. 꼼짝마 상태로 둘이 붙어 덜덜 떨고 있는데 순간 무표정으로 그 얼굴이 쑥 한 계단 올라오는 겁니다. 순간 손잡고 뒤지게 뛰었어요. 이 당시 제가 운동을 했어서 한 100m 12초 때 끊는 저였는데 짝지도 그걸 따라서 뛰더라고요. 역시 위기에서는 초능력이 발휘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1층까지 초고속으로 내려와서 짝지를 던지듯이 창문 밖으로 밀어내고 밖에 나와서 우리가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는데, 후문 앞에 벤치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여자애 둘이 울고 있고 남자애들도 사색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가서 친구들한테 야, 너네 하고 딱 말을 꺼내는데 이 중 한 놈이 순간 말을 끊었어요. 봤냐? 이 말 듣고 진짜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온 줄 알았습니다. 순간 다시 등골이 쫙 오싹해지면서도 저는 되물었어요. 뭘? 봤냐고. 뭘 새끼야. 아이 목 존나 긴 사람. 거기에 있던 애들 전부 다 본 겁니다. 얘네가 막상 멈추고 나니까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계단으로 올라오려고 하다가 서 있는 그 형체를 거기서 목격을 한 거죠. 우린 위에서, 걔는 밑에서, 그리고 얘네도 기겁을 하고 내려온 겁니다. 여자애들은 이 벤치에서 무섭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 있고, 아무튼 얘네를 진정시키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 남자애들끼리는 각자 집에 가기가 무서워서 한 친구 집에 가서 다 같이 잤습니다. 아무튼 다음날 학교에 가서 썰을 푸니까 애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고 학생부에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서 불려가 당규 큐대로 뒤지게 맞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두 달의 시간이 지나갔고 그냥 그럭저럭 진정이 다 된 상태라 이 얘기를 우리 누나한테 물어봤습니다. 누나가 저보다도 2살이 많은데 같은 중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해주자 갑자기 사색이 되면서 누나가 해주는 말이, 누나가 1학년 때 어떤 3학년 남학생이 창문에 목을 매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났던 게 방학 기간이었고 우리 학교가 나무가 무성하고 큰 나무가 많아요. 근데 그 나무들에 가려져서 며칠 지나서 발견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 학생이 발견이 되었을 때 목이 다 부러지고 풀어져서 목이 굉장히 길게 축 늘어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사건이 나고 나서 지나가다가 밤에 학교를 보면 복도에서만 막 목이 긴 형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목격이 되고 뭐 그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듣고 밤은 물론이고 낮에도